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늘 미국에서는 사회 정치적으로 중요한 선거들이 치러집니다. 이슈로는 낙태, 홈리스니스, 주택 등이고 인물로는 딥스테이트에서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지 등을 예상할 선거들입니다. 어느 정도의 대선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 트럼프의 대선 재대결을 싫어하는 유권자가 늘어나면서 한국의 사위라는 별명의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가 민주당도 공화당도 아닌 제3당의 대선 후보로 출마할 것을 고려하는 비디오를 발표했습니다. 또 무소속으로 출마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지금 20%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나쁜 뉴스입니다.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국제사회의 휴전 요구를 칼로 베어내면서 하마스를 제거한 뒤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 오래 머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 지구와는 다른 성향인 서한 지구 팔레스타인들이 폭발 직전입니다. 미국에서는 친이스라엘, 반이스라엘이 정치계 일반계 할 것 없이 나라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벤츄라 카운티의 친이스라엘 시위대와 친팔레스타인 시위 충돌에서 넘어진 유대계 미국인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살인사건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의 책임을 돌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난했고 이스라엘의 인도적 차원의 조치를 요구했던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조차 하마스와 협상이 가능하겠느냐고 말합니다. 재선을 치러야 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철통 같은 이스라엘 지지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국제적 또 미국 내에서의 반이스라엘 바람이 강해지는 걸 감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감도 높입니다. 민사 사기 재판에서 거칠게 판사를 비난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 부동산 제국을 잃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물론 회사를 해체한다는 게 너무 이례적이기 때문에 추후 결과를 예측하긴 힘듭니다. 주식시장은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미팅에서 이자율을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상승세입니다. 문제는 언제까지 가느냐입니다. 공유 오피스 위워크가 어제 파산 보호 신청을 한 뒤 오늘 주식 거래는 중단됐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사무실 운영은 지속되고 오히려 더 좋은 서비스에 집중한다고 회사는 홍보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한국 뉴스를 통해서 미국 뉴스를 접하신다면 오늘 지금 미국의 모든 뉴스들이 전부 선거에 집중한다는 사실을 놓치기 쉽습니다. 한국과 관련이 없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세계의 그 중요한 언론 매체에서는 오늘 치러지는 미국의 몇 개 주에 굉장히 많은 주에서 화요일이잖아요. 선거가 치러지는데 그 가운데서 저는 한 7가지를 이슈별 그리고 후보별로 보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2023년 오늘이 며칠인가요? 11월 7일 미국은 어떤 나라이고 또 2024년 딱 1년 남았습니다. 내년 대선에는 어느 당에 어느 후보를 선출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밑그림이 지금 오늘 선거 결과로 그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6개 주에서 무슨 낙태라든가 그리고 주지사를 선출하는데 여기 이제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엘비스 프레슬리의 사촌 미시시피에서 주지사 선거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주목이 됩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2022년도 선거처럼 그럭저럭 할 수 있을까? 보통 이제 과거에는 공화당이 이제 중간 선거에서도 이점이 좀 많았죠.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가 없는 해에 중간 선거, 이건 중간 선거도 아니지만요. 오늘은 그런 대통령 선거가 없는 때는 좀 투표율이 낮죠. 투표율이 낮은 거는 주로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공화당이 이득을 많이 보고는 하는데 지금 달라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대통령 되기 직전부터 블루 칼러들이 민주당 쪽에서 빠져나가서 공화당 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투표율이 낮아도
공화당 성향 사람들이 또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숫자상의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이득을 받는데 전보다는 투표율이 낮을 때도 민주당에 대한 그런 그 선거 결과가 좋습니다. 전에는 무조건 민주당 하면은 뭐 유색인종, 소수인종을 보호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블루 칼러 이랬는데 지금은 뭐 그런 사람들이 히스패닉이나 그 흑인계도 그렇고 공화당 쪽으로 많이 갔고 또 노동자도 공화당 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전보다는 민주당이 투표율 낮을 때도 결과가 좋습니다. 계급 반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튼 이런 일이고요. 그래서 오늘 선거는 선거 자체로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트럼프야? 뭐 바이든이야? 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해서 7가지 가운데서 첫 번째입니다. 지금 오하이오, 켄터키, 버지니아주에서 낙태와 관련돼서 선거가 치러지고 하는데 이게 과연 낙태 권리를 주장하는 민주당이 승리를 할 수 있을까? 오하이오주가 이제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세계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하이오주가 지금 연방 대법원이 낙태는 주에서 알아서 하세요 하면서 여러 주에서 낙태 권리를 뒤집는 그 같은 그 주의 법 같은 것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쭉 그 상급 법원까지 가면 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유권자의 판단으로도 오하이오주에서 지금 이런 선거가 오늘 치러집니다. 23주일까지는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연방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그런 것을 이제 그 권리를 보장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헌법을 개정해서까지 이게 이제 지금 치러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까지 오하이오주뿐만이 아니라 무슨 아주 심각한 주에서 낙태를 규제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많이 적거든요. 유권자의 판단에 따라서 오하이오주에서도 그럴 수 있는가? 오하이오주는 보수적인 주입니다. 그 점에서 주목이 되고 켄터키 하면은 공화당 색깔이 강하죠. 시골이 많고 그런데 이 켄터키 주가요. 민주당이 현재 주지사입니다. 민주당이 주지사인데 그 앤디 비셔라는 주지사인데 재선될 수 있는가? 켄터키 주에서 낙태 권리를 지지하는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지사가 여러 가지 다른 이슈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 조금 이제 불편해진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켄터키 최초의 검찰총장, 흑인 검찰총장, 아프리칸 아메리칸 검찰총장 데니엘 카메론과 싸워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정말 현재의 켄터키주의 민주당의 주지사를 누르고 당선된다면 여러 가지로 기록을 세우는데 37살밖에 안 됐습니다. 최연소 주지사 역사를 쓰고 그리고 그야말로 이렇게 켄터키주 같은 그런 보수적인 주에서 흑인 주지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켄터키주의 지금 주지사 선거는 주 자체는 공화당이지만 주지사가 인기가 있어서 그 당파성을 이길 수 있는가라는 것을 시험을 하게 됩니다. 켄터키주에서요. 트럼프 전 대통령 62%, 바이든 대통령 36%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거에 낙태 권리가 이슈로 들어가고요. 버지니아주도 사실은 왜 이 사람 공화당 대선 후보로 안 나오는가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공화당 글렌 용킨 주지사가 될 때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게 인기가 있었는데도 트럼프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없이 선거를 치른 이 글렌 용킨 주지사는 좀 중도적인 성향입니다. 해서 15주일까지는 낙태를 허용한다 하는 보통 이제 뭐 버지니아 주의 색깔과 비슷하게 가는 거잖아요. 15주일까지로 한 글렌 용킨이 재선이 되는가, 뭐 재선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버지니아 입법부가 다시 버지니아가 이게 퍼프 비슷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게 또 레드로 갈 수 있는가? 레드로 갈 확률이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주지사 선거만 말씀드렸지만 주의회 여러 그 선거도 치러진다는 것. 그래서 만약에 오하이오주와 버지니아주에서 민주당 성적이 나쁘면 바이든 대통령도 별로 좋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같은 낙태 이슈를 가지고 가는데도 이게 민주당이 이기지 못하면. 두 번째, 민주당이 딥 사우스에서 이길 수 있는가?
미시시피주는요. 정말 레드 스테이트잖아요. 딥 사우스입니다. 아주 딥 사우스입니다. 20년 이상 민주당 주지사, 민주당 상원 의원이 없었던 곳입니다. 여기에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의 사촌이 나온 거예요. 공직 생활을 조금 했고요. 브랜든 프레슬리가 나와서 이건 이제 온건한 사회 이슈를 가지고 나오거든요. 이 사람은 스테이트 자체가 딥 레드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조금 온건하고 극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진보적인 이슈, 프로-라이프. 엘비스 프레슬리의 사촌인데도 프로 초이스가 아니라 프로-라이프. 낙태 권리를 지지하는 게 아닌 그 반대. 종교 굉장히 강조를 하고요. 엘비스 프레슬리도 저는 미국에서 찬송가 제일 잘 부르는 컨트리 가수 두 사람,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뽑아라 하면은 남자는 둘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엘비스 프레슬리, 여자는 페리 페이지인데 이렇게 종교를 굉장히 강조하고 총기 권리도 강조합니다. 대신에 메디케이드 활성화한다고 하고요. 시골 지역 많으니까 시골 지역 병원을 돕는다. 좀 민주당이지만 온건하다. 이 사람이 지금 현재의 공화당 주지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테이트 리브스라는 주지사인데 공화당 색깔이 강한 20년 동안 민주당 주지사가 나오지 않은 곳인데 이 사람이 좀 부정 부패 스캔들에 연루가 된 겁니다. 뭐 웰페어 기금을 어떤 부자가 돈을 벌도록 쓴다던가 하는 것. 그래서 과연 미시시피가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닌 그런 성향의 브랜든 프레슬리라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사촌을 주지사로 할 것인가. 지금 여론조사 결과 보면 약간 뒤지고 있거든요. 작게는 1%포인트에서 많게는 8%포인트까지. 이거 굉장히 지켜봐야지 되고요. 민주당이 이기면 민주당 4기를 딱 높이는 데 도움이 되죠. 더군다나 뭐 엘비스 프레슬리와 연관이 있다, 친인척이다 하니까 이것도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미시시피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58%, 바이든이 42% 지지를 받아서 16%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대선에서. 세 번째 이슈는 지금 이게 보수냐 진보냐 하는 그 교육구에서의 이슈인데 필라델피아, 노던 버지니아 등에서 어떤 아이오와의 드모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시의회가 예를 들어 아이오와 드모인 같은 데가 공공도서관에 권한을 더 많이 주는가. 이건 이제 플로리다주에서 미리 다 해본 책에서 성별에 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그로 인해서 학교 학생들의 책 읽기 금지하는 도서 목록인가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가 진보냐 보수냐 이런 것을 선정을 하는 여러 가지가 있고 네 번째는 그 노숙자 홈리스니스에 대해서는 워싱턴의 그 스포겐이라든가 이곳에서는 경찰이 학교, 공원, 놀이터에서 1000피트 안에 텐트를 치면 티켓을 줄 수 있는가? 티켓 받으면 돈 낼 수 있나요? 그리고 콜로라도 볼더에서도 학교와 길에서 이 홈리스의 텐트를 걷어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지 되는가? 이런 것을 투표에 붙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포러블 하우징이 늘어나는가? 이건 이제 네 번째의 홈리스니스하고도 연관이 조금 있죠. 홈리스 피플이 되는 것에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최근에는 캘리포니아처럼 부동산 값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하는 부동산 비용을 뭔가 이 정부에서 로컬 정부에서 기금으로 주는 것. 시애틀의 볼더, 콜로라도의 볼더가 아니라요. 콜로라도 볼더는 학교와 길에서 홈리스 텐트를 걷어내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건데 그에 비해서 시애틀 볼더는 이렇게 부동산 비용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좀 기금 마련을 하는가 하는 것이고요. 뉴멕시코주의 산타페에서도 좀 진보적인 그런 지역에서 어포러블 하우징 기금을 좀 많이 책정을 하는 이런 것이 투표에 붙여집니다. 워싱턴주의 타코마에서는 랜드로드에 이게 참 진보적인 주의 특징인 거죠. 랜드로드의 퇴거 능력을 제한합니다. 겨울이라든가 이런 때 집세 안 낸다고 못 쫓게. 쫓더라도 따뜻한 봄에 내쫓아라.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그 학교 시즌에도 쫓지 못하도록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오늘 투표에 붙여집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형사 시스템이 공정한가 하는 것에 대한 투표가 있는데요. 피츠버그라든가
또 미시시피의 잭슨이라든가 여기는 검사 선거가 있는데 이 검사가 진보적인 검사냐 아니면 좀 보수적인 범죄에 대해서 터프한 검사냐 그런 그 선출이 있습니다. 잭슨에서 지방검사 조디 오웬스가 마약 중독을 공공건강 이슈로 해야지 된다. 그리고 낙태 케이스를 처벌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앞세웠습니다. 이 사람이 재선에 나가는데 도전자는 누구냐면 무소속입니다. 달라 팔머라는 무소속인데 이 사람은 지금 현재의 검사가 범죄에 대해서 너무나 나긋나긋해 하면서 거기에 반대하는 이슈로 나가는 겁니다. 7번째 마지막 이슈입니다. 오늘 이제 각 지역에서 치러질 선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오하이오주에서 마리화나를 레크리에이션용으로 합법화하는가 이런 것. 또 무슨 또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정도만 말씀드려도 될 것 같네요. 오하이오주라는 보수적인 주에서 마리화나를 레크리에이션용으로 하는 거, 합법화하는 것을 주민들이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는 12군데 이상 도시에서 시장 선거가 있거든요. 휴스턴, 필라델피아, 플로리다주의 그 올랜도 이런데 그리고 텍사스주의 그 유발디의 시장 선거가 좀 주목되는데 왜냐하면 유발디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총격 사건으로 많이 숨졌었잖아요. 그때 대단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총격 사건의 피해 어린이의 어머니가 시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중요하고요. 해서 오늘 미국 각 지역에서 이 같은 그 선거가 치러지고 선거 결과에 따라서 낙태 이슈냐, 딥스테이트에서 민주당의 주지사가 나올 수 있느냐 등등에 따라서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그 다음 대선의 지형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이슈들입니다. 잠시 뒤에 이제 중요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미국 점점 이게 사회적인 이슈로 다가오네요. 그리고 제가 앞서 거기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좀 뗐습니다. 레리 호건이라든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라든가 이런 사람들 지금 주목받고 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벤자민 네탄야후가 세계적으로 지금 휴전을 해야지 된다 하는 주장에 대해서 딱 잘라 거절을 했고 대신에 이제 미국에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휴전은 아니지만 그냥 처음엔 전략적인 소리도 안 했어요. 일단 중단하는 것,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 보겠다. 이 정도까지는 얘기를 했고요. 가자 지구에 무슨 구호품이 들어간다던가 등등의 일들. 그런데 가자 지구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아주 이스라엘이 발표를 했습니다. 남북 분단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남북 분단시킨 건 맞다. 가자 지구를. 하마스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쪼갰다라고 얘기를 하고 북쪽에서 지금도 집을 지키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내려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여성이 별로 슬픈 표정도 아닌데 그리고 깨끗해요. 아주 깨끗한 차림의 피난민인데 백기를 들고 항복. 민간인이 뭘 이스라엘에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백기를 들고 항복하는 길을 들고 그러니까 나 다치게 하지 말아라 하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 매체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진 않지만 저야 오늘의 미국을 방송하니까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매체도 많이 보지 않겠어요? 보면은 난민들이 그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라 하는데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빌딩이 이젠 날이면 날마다 늘어나서 엄청 많이 무너져 있는 온전한 길이 없으니까 그런 곳을 통과하려면 대단히 강력한 그 폭탄으로 폭발을 시켜서 콘크리트 건물이 무너졌으면 거기에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 어린 아이들 어떻게 그 더미 잿더미도 아니고 모래더미로 걷는 것도 힘들지만 시멘트가 부서진 그런 곳을 걷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 곳을 가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성인들은 더 어렵죠. 아이들이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 피난길이. 그래서 아이들을 다 어깨 무동 시키고 걸어간다던가 하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저는 피난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힘들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무기한 가자 지구를 하겠다. 지난번에 전쟁과 이번이 틀린 것은 지난번에 뭐 여러 번 전쟁을 그 팔레스타인과 치렀지만 그때는 살짝만 하마스를 약하게 하고만 빠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실은 본인들이 키운 괴물을 이제야말로 약하게가 아니라 완전히 잡아버리겠다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 하마스가 있는 게 본인들에게 좋다고 팔레스타인을 괴물화해서 저런 팔레스타인과 어떻게 협상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심지어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난을 했었던 주이시인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이 어제 한 얘기거든요. 저런 하마스와 어떻게 협상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키웠습니다. 니들이 커봐야 얼만큼이나 크겠어? 그래? 서한 지구에 있는 파타당과 마흐무드 아바스와 한번 싸워봐? 하면서 계속 키웠죠. 잘하게 괴물을 잘하게 하고 이제 와서 그래서 그전에는 전쟁이 있어도 물론 미국 등의 압박도 있었지만 하마스라는 괴물이 있는 게 이스라엘을 천사로 보이게 하는데 좋아 해서 놓아두더니 이제는 그 괴물이 너무 커서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 주민을 1,400명이나 숨지게 하고 240명 이상을 인질로 끌고 안 되겠어 하고 다 잡아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큰 괴물을 잡을 때는 주변에 있는 다른 팔레스타인, 다른 일반 사람들이 숨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어제 유엔 사무총장이 가자 지구는 어린이들의 무덤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22명 사망자 이렇게 집계됐는데 지금 13,000명 훨씬 넘는 것으로 나오고 그 가운데 40% 이상이 어린이입니다. 이스라엘 어린이 숨진 것 하마스의 이번 공격으로 31명입니다. 팔레스타인 어린이 숨진 것 어제까지 4,100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서한 지구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이 파타당, 팔레스타인의 파타당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는데 파타당이 오히려 이스라엘 경찰을 도와서 가자 지구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연관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학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서한 지구에도 이스라엘 정착민을 계속 늘리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아무 말 안 합니다. 국제법 위반인데. 그리고 그 정착민들이 니들이 뭐야? 니들은 2등 시민이고 어린이들이 막 이러면서 돌로 던지고 사람 다치게 하고 때로는 그 돌을 넘어서 무기로 하고 해도 이스라엘 경찰이 그 이스라엘 정착민들을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처벌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정착민이 다치면 이스라엘이 파타당을 시켜서 그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을 힘들게 한 팔레스타인을 벌하라고 합니다. 파타당 때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서한 지구의 파타당을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서한 지구에서 지금 불같이 일어날 것 같은 폐쇄? 아주 위험한 찻잔 속의 폭풍보다 훨씬 위험한 그런 단계입니다. 해서 그런데도 미국은 지금 폭탄에 조금 더 그 폭탄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무슨 유도 시스템 같은 것이 추가되는 그런 것을 이스라엘에 엄청 많이 판다 하는 것까지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보면 조금 약간 그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휴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가운데서도 소수만이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버니 샌더스조차도 하마스 같은 조직과 어떻게 휴전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휴전에는 반대하거든요. 휴전하고 잠정적인 전쟁 중단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시간상의 차이라고 할까요? 휴전은 적어도 하루, 며칠, 일주일 이렇다면 일시적인 그런 그 중지는 몇 시간 이 정도로 할까? 그 정도도 못 해주겠다는 게 지금 이스라엘이고요. 그 사이에 하마스가 재정비해서 힘을 키운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혼란과 혼돈이죠. 민주당 의원들도 소수만이 휴전에 찬성을 한다는 거. 그러나 유엔 소속 국가 140개국 이상은 휴전을 지지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14개국만 휴전에 반대하고 그 사이에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그 국가에서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엄청 압박하는 프랑스, 영국, 독일과 같은 국가들이 있고요. 기권입니다. 우리는 휴전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쟁을 뭐 계속 하라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그런 국가들이 있고요.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이 아니라 미치 매코넬 그 상원 원내대표가 어제 오바마 전 대통령 엄청 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말에 그리고 어제 팟캐스트가 공개됐는데 우리 모두 손에 피가 안 묻은 사람이 없다. 그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그렇게 대규모 학살을 한 거 이거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 이후에 이스라엘 공격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자지구 사람들 보는 것도 눈뜨고는 보기 힘들다. 이 얘기했다고 엄청 비난하고 잘못은 모두가 다 팔레스타인 하마스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왜 동등하게 잣대를 대느냐. 도덕적인 잣대를. 그게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의 오바마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리고 테드 크루스도 마찬가지 공격을 오늘 아침에 하더군요. 그리고 미국에서 정치인들도 엄마 아빠가 팔레스타인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유일한 팔레스타인계 연방 하원 의원인 라시다 틸라이브가 유대인들이 주최를 해서 지금 휴전해야 된다. 우리도 고통을 받았지만 팔레스타인 무고한 주민들도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소집한 그런 곳에 가서 연설을 하면은 저 사람 벌 줘야지 된다고 하원에서 전체적으로 투표해서 실패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척 슈머는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지지를 하면서 팔레스타인 끝까지 그 휴전하면 큰일 나 하는 그런 집회에 나가서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이 지금 이렇게 굉장히 친이스라엘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척 슈머는 주이시입니다. 주이시를 지지하는 그런 연설을 할 때는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데 팔레스타인계가 너무 고통스럽다 하는 것을 주이시가 만든 미팅에 가서 얘기를 하면은 너나 할 것 없이 비난을 합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제 그 주이시 그룹이잖아요. 주이시 보이스 포 피스. 여기에 가서 팔레스타인계인 라시다 틸라이브가 연설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도하는 자유의 여신상 앞에서 휴전을 요구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진보 쪽인 것도 있고 온건한 그런 입장, 온정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그 주이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벤츄라에서 교차로에서 친이스라엘계와 친팔레스타인계가 서로 주장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실 테고요. 하는 그 관계에서 말싸움을 했습니다. 이게 초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싸움과 똑같은 게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싸움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뭐 몸싸움까지 밀치고 이런 건 있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 그 분위기가 군중 심리라는 것이 있고 험악해지니까 몸싸움을 하던 과정에서 69세의 폴 캐슬러라는 주이시가 숨졌습니다. 막 뒤로 넘어졌어요. 이 사람이 몸싸움 하다가 뒤로 넘어졌는데 넘어진 자리에서 피도 있었고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이 부검도 빨리도 했어요. 빨리 해서 이건 뭐 둔기로 인한 것이다 하는데 그 둔기라는 게 메가폰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메가폰에 맞았다는 거예요. 지금 주이시 피플들이 목격자들이 주장을 하는데 그러나 이제 또 다른 쪽에서는 뭐 끝나지 않았다. 아직 조사가라고 얘기하지만 경찰이 이미 이건 살인사건이다라고 처음부터 시작을 하고 조사하기 때문에 그건 살인사건으로 취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메가폰에 맞아서 숨졌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메가폰에 맞아서 뒤로 넘어져서 숨졌다 하는 이런 사건인데 또 이 사건에 대한 나중에 평결에도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계와 아랍계의 그 분열이 있겠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런 일이 있고요. 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세비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아무리 앞에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이라든가 테드 크루즈라든가 많은 민주당의 의원조차도 연방 의원들이 여전히 이스라엘 지지라고 하는데 바이든이 냄새를 제일 빨리 맡은 것 같습니다. 바람의 냄새를. 국제적인 바람, 국내적인 바람. 처음에는 완전 친이스라엘이었지만 해서 백악관에서 딱 집무실에서 연설했잖아요. 철통 같은 이스라엘 방어다. 하더니 지금 점점 이게 처음엔 잘못 계산한 것 같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세계가 쫙 미국도 우크라이나 쪽으로 모였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전쟁이 길어지면서 돈 생각도 하고 이게 좀 이제 바뀌고는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지지보다 이스라엘 지지가 더 강할 것이라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를 앞둔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철통 같은 이스라엘 지지를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바람이 빠져요. 그리고 아무리 뭐 영국의 총리, 프랑스의 대통령 등등이 이스라엘을 지지를 하고 친팔레스타인 시위조차 국가적으로 막아도 이게 완전히 뭐 송곳을 천으로 쌓아놓은 것처럼 삐죽삐죽 다 튀어나오니까 지금 행정부는 계속 이스라엘에 본인이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은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부터 이스라엘의 압박을 조금 강하게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뭐 펜실베니아라든가 미시건주의 아랍 개표가 중요하죠. 다 또 격전지잖아요. 지금 또 다치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입장을 조금 바꾸고 있고 더군다나 국무장관이 가서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본인도 주이시인데 아랍 국가에 갔더니 휴전해라. 우리 하마스 싫어한다. 엄청 싫어하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우리 같은 피부 색깔이 같은 아랍계 주민들에게 저렇게 하는 거는 아니지. 이미 1,400명 숨지고 13,000명 이상, 10배 이상 숨지게 했잖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얼마나 많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이 숨질지 알 수 없습니다. 지상전을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본격적인 지상전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또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의 지적입니다. 국제법을 말할 때 위선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그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하고 그리고 민간인 다치지 않게 하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왜 이스라엘은 민간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먼트를 폭격을 하는데 물론 거기 하마스가 숨어 있다는 추정에 따라서 그렇지만 하마스가 숨어 있다는 추정과 함께 더 강한 사실은 그곳에 민간인이 살고 있었던 것이라는 거잖아요. 심지어 병원까지 폭격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왜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의 국제법을 지키라고 전쟁법을 지키라고 안 해? 요구 안 해? 이게 위선이라는 거죠.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의 보도고요. 그러나 지금 워싱턴에 있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중동 그 전문가입니다. 존 알트만은 바이든은 뭔가 그 높은 그 압박이 있을 때 촉각이 뛰어난 대통령이다. 외교적인 문제로는 뭐 너무 오래됐으니까는요. 그래서 아마 알아서 할 것이다 하는데 알아서 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없는 거고요. 미국에서는 아랍계와 이스라엘계가 서로 혐오하고 반목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전해드립니다. 잠시 뒤에 위워크 사무실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새로운 내용들 전해드리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주식시장은 뭐 어제 그제 11월 들어서 계속 괜찮은데요. 더군다나 이제 전문가들이 12월 12일, 13일 이틀 동안 열릴 2023년도 마지막 연방준비제도 공개시장위원회에서는 이자율을 올리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한 90%까지 됐답니다. 지난달에는 9월 달에는 한 50%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자율을 올리지 않는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분위기에 따라서 오늘도 주식시장은 지금 오름세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이런 오름세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지난 일주일 내내 그랬고 지금 나스닥 지수 꽤 많이 올라가네요. S&P 500는 뭐 지난 한 주일 동안 엄청 올라갔으니까 지금 9포인트 정도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고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전부 올라가고는 있는데 언제까지 올라갈 것인가. 다우 37.20 나스닥이 많이 올라가요. 지금 108.27 한인분들이 요즘 나스닥에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던데요. 그리고 나스닥 중에서도 뭐 몇몇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거야 개인들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저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몰건 스탠리의 에퀴리 전략가 마이클 윌슨 CEO가 하는 얘기가 이거 한 일주일이나 2주일 갈 겁니다. 라고 하는데 who knows? 아무튼 왜냐하면 이게 단기적으로 주당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그 뒷받침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이런 얘기. 그리고 또 연방준비제도가 뭐 이자율을 내린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당장.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2월 달에 또 안 올릴 거래. 이 기대감에 올랐는데 그다음엔 근데 언제 내릴 건데 하면서 나중에 또 그 부분에 실망할 수도 있고 실제로 이 실적 대비 주가 이런 걸 계산을 하다 보면 아마 일주일이나 2주일이 있으면 저거 사라질 겁니다. 나스닥 오늘 꽤 많이 오르네요. 그리고 위워크는 제가 한인분들이 위워크 그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전해드립니다. 일단 어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번에 보도한 것처럼 뉴저지주에서 챕터 11 파산이니까 파산 보호 신청을 한 거예요. 지금부터 어떻게 해서 살아남겠다 하는 겁니다. 물론 문을 닫는 사무실도 있겠지만 미국과 캐나다는 뭐 거의 열어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식값이야 올 들어서 98%가 내려가서 어제 보니까 나중에 84센트 일대 봤거든요. 이게 크로징 거의 할 타임이었는데 그리고 오늘은 이제 주식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이제 채권자에게 돈 이자 내고 하는 것에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방송하고 있어서 확인을 못했는데 오늘까지로 그 돈 갚는 것을 했는데 아마 했겠죠. 오늘이야.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주식 거래 되지 않습니다.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이 위워크를 보면은 한때 가치가 470억 달러였었잖아요. 470억 달러 불과 몇 년 전에 그러던 회사가 이렇게 파산을 해버려서 지금은요 회사 가치가 470억 달러에서 4,50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계산기를 제가 켜봤잖아요. 940분의 1입니다. 빚이 얼만큼이냐면 장기적인 빚이 29억 달러 그리고 계약 뭐 오피스 계약 장기 계약해 놓은 것 있잖아요. 130억 달러 합쳐보니까 이 빚이 지금 갖고 있는 자산 약 4,500만 달러 그 가치보다 310배, 310배 많습니다. 이걸 언제 다 갚으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6월 달 기준으로 미국 포함해서 한 39개 국가에서 777군데 그 큰 그 공유 오피스가 있는데 미국에 한 229개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구조조정 하겠죠. 구조조정해서 좀 뭔가 그 빚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 하는 건데 회원들에게 오히려 최고의 서비스를 준다. 빠져나가지 말도록. 처음에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득을 준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뭐 계약 같은 건 그 리스 계약 같은 것을 재협상을 하고 일부 좀 돈이 너무 안 되고 하는 것은 문을 닫겠죠. 이게 바로 너무 처음에 잘 된다고 엄청 키워놓은 거. 우리가 수없이 보면서도 인간은 똑같은 그것을 똑같은 실수를 하거든요. 잘 된다 할 때 레이니 데이를 위해서 뭔가를 세이브를 해놓지 않고 엄청 확장을 하죠. 확장을 하는데 이건 미래의 사무실이야. 그 공유 오피스가 하면서 남의 돈을 한뜩 끌어다가 확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위워크, 미국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저희 윌셔에 있는 것도 그럴 것 같고, 그리고 어제 이제 킴 레이놀즈라는 아이오와 주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 하면서 그 가능성은 론 디센티스가 있다 하면서 그를 공식적으로 지지했고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민주당이지만 케네디 가문에 민주당에서 큰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을 아니까 빠져서 무소속이 됐는데 20% 지지율 지금 나오거든요. 이건 공화당에서 이 사람을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좋아했냐면 이 사람을 좋아해야지 민주당에 마이너스가 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해가 되니까.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아니라 무소속으로 나왔잖아요. 이 사람이 많은 특징이 있지만 로버트 케네디 그 전 법무장관의 아들로서 많은 그런 그 특징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음모론의 신봉자잖아요. 백신을 포함을 해서 아직도 뭐 코비드 백신 맞으라고 하면 안 맞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하이드록시클로로킨 먹으면 난다고 했는데 요즘에도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모론 같은 것을 엄청 믿는 사람이 민주당에 많습니까? 공화당에 많습니까? 공화당에 많아요. 그래서 공화당 사람들이 그래 나는 또 트럼프는 마음에 안 드는데 하면서
로버트 케네디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고,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의 주지사 2번 했지만 임기 제한으로 나가지 못한 이 사람이 처음에는 공화당에 나까지 가면 너무 붐벼서 트럼프에게 좋을 거야 하면서 안 나가더니 요즘에 말을 조금 바꿨습니다. 내가 나가는 게 트럼프에게 마이너스가 된다면 나가겠어 하더니 지금 이제 제3당 후보를 내려고 12개 주에서는 후보 이름으로 올릴 수 있게 됐어요. 그런 노 레이블스라는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도 아니고 비디오를 딱 발표를 했는데 민주공화 다 양쪽을 때립니다. 외교 정책에서 일단 해서 나는 레이건식이다. 힘을 통한 평화를 유지를 해야지 되고 그리고 동맹국을 강하게 지지한다 하면서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진보를 비난합니다. 이건 대체로 민주당이 되겠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비난하는 공화당을 비난합니다. 극우도 극좌도 싫다. 어떠한 정당도 민주공화 다 지금 리더십 역할을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잘하면 공화당 대선에 나올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왜 처음부터 시작부터 판사에게 거의 싸움하다시피 싸움을 걸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참지 못해서 원래 그게 트럼프의 기질이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거 전략적인 거다. 뭔가 나중에 항소할 때의 이유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지지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2가지 다가 아닐까 좀 섞여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신이 나한테 한 일은 끔찍한 일이다. 판사에게 재판정에서 그런 얘기를 할 피고는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라고도 얘기를 했고 또 중간에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요. 그리고 변호사에게 이렇게 주면서 이것까지 첨부하라 하니까 판사가 no. 이미 이제 제출됐었던 것을 가지고 하는 신문이잖아요. 그랬더니 또 불공정한 재판이다 하면서 대중이 봐주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또 검찰총장을 정치 검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니까 아서 앵거론 판사가 아무튼 판사에게 좀 클라이언트 컨트롤 좀 하세요. 여기는 캠페인 랠리 하는 게 아니라 법정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검찰총장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저렇게 말할 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자산을 부풀리고 줄여서 엄청난 이득을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봤다 하는 비즈니스 사기 혐의에 대해서 판사는 이미 그렇게 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이 재판 과정은 벌을 어떻게 주느냐 판결은 이미 한 것이고 처벌 과정의 재판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가 이 사업 허가증 같은 것을 뉴욕에서 하지 못하도록 취소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승인을 했는데 어느 정도 범위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더 승인을 할 것인가. 만약에 뉴욕에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면은 트럼프 타워, 트럼프 파크 애비뉴, 40 월 스트리트 그리고 트럼프 내셔널 골프, 허디슨 밸리 같은 이것을요 말하자면 유산 상속에서 법적 집행인이 있는 것처럼 유산 집행인처럼 누군가가 그걸 대신 관리를 하는 겁니다. 부동산을 계속 관리를 하고 그런데 일부는 법원에서 팔라고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빚 갚아야지 되고 이런 게 있으면은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 나는 정말 유능한 딜메이커야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거기서 전혀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을 유지한다 할지라도 부동산 제국을 악화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5년 동안 부동산 거래 뉴욕에서 하는 거 금지해달라, 대출 이런 거 안 하도록 해달라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법적 절차는 트럼프의 비즈니스 레가시, 그 비즈니스 레가시로 대통령까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되는 그런 영원하게 그의 레가시를 바꿀 수 있는 재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 지금 선거가 치러지면 바이든을 이긴다는 격전지에서 이기니까 이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 쇼를 진행하는지를 보여주는구나. 판사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판사가 어제 앵거론 판사가 아더 앵거론 판사가 판사 벤치에 20년 있었습니다. 전에 택시기사도 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개인 변호사로 일했고 12년 동안 주 판사의 클락으로 일했고 서기로 일했고 그리고 이제 선출되기도 하고 판사로 그랬는데 얘기하잖아요.
직접 트럼프하고 말하지 않잖아요. 꼬투리 잡히기 싫어서. 왜냐하면 이렇게 판결 나오고 항소하고 할 때 꼬투리 잡힐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변호사한테 얘기하면서 컨트롤 하세요. 클라이언트 컨트롤 하지 않으면 내가 합니다. 내가 이 재판쇼의 주인입니다 하는 걸 보여주더군요. 강혜신이었습니다.